데미안, 헤르만 헤세, 베아트리체.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내 친구와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출발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나를 따라와서 세심하게 살펴본 후 김나지움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소년 기숙사로 내 거처를 정해주셨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어떤 곳에 어떤 아이들 사이로 넣은 것인지 알았다면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지, 내 본성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킬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을 찾으려던 나의 마지막 노력이 꽤 오래가며 성공할 것 같더니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견진성사를 받은 후 난생 처음 느꼈던 묘한 공허와 고독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의 작별을 고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쉬웠다. 전혀 슬프지 않아서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누나들은 이유가 없는데도 울었지만 나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이런 나에겐 놀랐다. 그래도 꽤 감성적이고 제법 선량한 아이였는데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나는 외부 세계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며칠씩 나의 내면을 내 마음의 껍데기 아래에서 포효하며 흘러가는 금지된 어두운 소리를 듣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지냈다. 나는 지난 반년 동안 급격히 자라서 키만 멀쑥해서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어슬렁거렸다. 소년다운 귀여움은 다 사라져버려서 내 생각에도 이런 모습으로는 남에게 사랑받기 어렵겠다 싶었다. 더군다나 나조차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이 자주 간절히 그리웠고 또 그런 만큼 자주 그를 미워했다. 몹쓸 병처럼 떠맡겨댄 내 삶의 쇠락이 그의 탓인 것 같았다. 기숙사생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았다. 처음엔 놀렸고 다음에는 따돌렸다. 나를 음침하고 달갑지 않은 별종으로 취급했는데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서 한층 더 과장했다. 남들 눈에는 뭔가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면서 고독 속으로 단단히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사실 나는 남몰래 비애와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학교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것 없이 이전 학교에서 쌓았던 지식을 조금씩 써먹으면 됐기 때문에 나는 동갑의 또래들을 애취급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방학에 집에 가도 시큰둥했고 차라리 학교로 돌아오는 게 기뻤다. 11월 초였다. 그즈음 나는 날씨가 어떻든 밖에 나가 생각에 빠져 정신없이 걷곤 했다. 그러면 우울과 염세와 자기 혐오가 뒤섞인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그날도 축축하게 안개가 자욱한 해질녘 교외의 공원을 배회했다. 인적 없는 넓은 가로수길이 내게 손짓했다. 나는 겹겹이 깔린 낙엽들을 발로 거칠게 해적거렸다. 공기 속에 축축하고 쌉쌀한 냄새가 떠돌았고 저 멀리 나무들은 안개 속에서 유령의 그림자처럼 희뿌옇게 서 있었다. 나는 긴 가로수길 끝에 잠시 멈춰서서 검은 나뭇잎들을 쏘아보며 축축한 부패와 사멸의 냄새를 탐욕적으로 들이마셨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냄새를 반겼다. 아, 인생의 무상함이란. 누군가 옆길에서 외투깃을 바람에 펄럭이며 다가왔다. 내가 다시 발걸음을 떼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안녕, 싱클레어. 그가 내게 다가왔다. 기숙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알폰스 백이었다. 나는 그가 싫지 않았다. 나나 어린 학생들에게 말할 때 어른처럼 굴면서 비꼬고 잘난 체하는 걸 빼면 별 반감은 없었다. 김나지움의 학생들은 그가 곰처럼 힘이 세고 기숙사 사감도 꽉 잡고 있다고 수군댔다. 이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른이 우리 또래 학생에게 자상하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였다. 어디 맞춰볼까? 나는 시를 짓고 있었어. 전혀 아닌데? 나는 무뚝뚝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오더니 잡담을 늘어놓았다. 내가 잡담을 나눴던 적이 대체 언제였던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싱클레어. 내가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가을날 저녁 안개 속을 걷다 보면 사색이 잠기기 마련이지.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시를 짓고 싶어해. 그쯤은 나도 알아. 소멸해가는 자연에서 잃어버린 젊음을 떠올리거든. 하인리히 하이네처럼 말이야.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나는 반박했다. 좋아, 그 얘기는 관두자. 하지만 내 생각에 이런 날씨에는 와인 한 잔 마실 만한 조용한 곳에 가는 게 좋아. 같이 갈래? 나도 마침 혼자거든. 생각 없니? 네가 모범생으로 남겠다면 굳이 권하지는 않을게. 잠시 후 우리는 교회 싸구려 술집에 앉아 그저 그런 맛의 와인이 담긴 두꺼운 유리잔을 부딪혔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맛이니까 조금씩 마셨다. 그랬더니 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금방 취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내 안에 창문이 활짝 열려서 세계가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정말 끔찍이도 오랫동안 진심을 말하지 않고 지내왔다. 나는 정신없이 떠들었고 결국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터져나왔다. 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백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끝내주는 녀석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가 억눌러왔던 대화의 욕구를 마음껏 터뜨리고 나이 많은 선배에게 제법이라고 인정까지 받자 기쁨에 도취되었다. 그의 빌어먹게 영리한 자식이라는 말이 감미로운 독주처럼 영혼에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색채로 빛나고 생각은 수백 개의 힘찬 샘불처럼 솟구쳤다. 열정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선생님과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멋지게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과 이교도까지 논했는데 그때 백이 내 연애 경험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나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경험이 없으니 이야기할 것도 없었다. 마음속은 혼자서 느끼고 상상했던 것들로 온통 쓰라렸지만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것은 술의 힘으로도 불가능했다. 여자에 관해서는 백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의 믿기 힘든 위협들을 열심히 들었다. 듣다 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백은 18쯤 먹었을 뿐이지만 경험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소녀들은 고백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근사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고 했다. 진짜 성과는 여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고 그 편이 훨씬 낫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문구점 주인인 야겔트 부인과 이야기가 통한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곳 카운터 뒤에서 두 사람 사이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나는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물론 내가 야겔트 부인을 사랑할 일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상도 못해본 즐거움의 은밀한 셈이 있는 듯했다. 백의 말은 뭔가 맞지 않았고 내 이상 속의 사랑보다 보잘것없고 평범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었다. 실제 삶이며 모험이었다. 바로 내 옆에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가.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르자 우리의 대화는 점점 뜸해지고 활력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빌어먹게 영리한 자식이 아니었다. 단지 어른의 말에 혹해서 듣고 있는 소년으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의 나의 암울한 생활에 비하면 그 시간은 여전히 천국처럼 달콤했다.
게다가 나중에 차차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술집 출입부터 대화 내용까지 모두가 엄격하게 금지된 것들이었다.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혁명적 파격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놀랍도록 또렷이 기억한다. 우리는 희미하게 타는 가스등 옆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를 헤치며 귀가를 서둘렀고 나는 생애 최초로 취해 있었다. 즐겁지 않았다. 몹시 괴로웠다. 그런데도 뭔가가 짜릿하고 근사했다. 진탕 먹고 마시는 것은 반란과 방종이었고 곧 삶이고 정신이었다. 백은 새파란 풋내기라고 욕설을 포부으면서도 나를 끝까지 챙겼다. 나를 절반은 업고 절반은 질질 끌며 기숙사까지 데려갔고 열린 복도 창문으로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어넣어 주었다. 아주 잠깐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깨어나며 정신이 들자 괴로운 마음과 미칠 듯한 고통이 나를 덮쳤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셔츠는 입은 채였고 나머지 옷가지들은 형편없이 구겨져 방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으며 담배와 토사물 냄새가 났다. 두통과 구토와 미칠 듯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이사이에 오랫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영상들이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들과 정원이 보였다. 익숙한 내 방과 학교와 시장이 보였고 대매암과 견진성사 수업도 보였다. 모든 것이 밝게 빛났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순수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어제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저주받고 타락한 순간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내게 거부와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전 유년의 황금빛 정원에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모든 사랑스럽고 친밀한 것, 어머니의 입맞춤 하나하나, 해마다 맞이했던 성탄절, 눈부시게 밝은 경건한 일요일 아침, 정원에 피어있던 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짓밟았다. 만약 지금이라도 심판의 사자가 와서 나를 묶어 인간 쓰레기, 신성 모독자로 취급하며 교수대로 끌고 간데도 나는 순순히 따라가서 기꺼이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은 이랬던 것이다. 사방을 헤매고 다니며 세상을 얕본 자여, 자만심으로 가득 차 대미안의 사상에 기댄 자여, 오물덩어리, 추잡하게 술에 취해 더럽고 구역질 나는 돼지 새끼, 형편없는 충동에 저급하게 휘둘리는 야비한 짐승. 그게 나였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빛나고 우아한 순수의 정원에서 자란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내가 이런 모습이 되다니. 술에 잔뜩 취해 자제력을 상실한 채 얼간이처럼 낄낄거리던 내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려와서 나는 심한 구역질과 분노를 느꼈다. 그게 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에서 상당한 쾌감이 느껴졌다. 내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전적으로 무심하게 침묵하며 한구석에 비겁하게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책이나 전율, 영혼의 추악한 감정들까지도 반가웠던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뭐가 됐든 감정이란 게 느껴지고 의욕이 타오르고 심장이 뛰니까. 나는 비참함 속에서 봄의 해방감 같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혼란스러웠다. 남들이 보기에 그 시기에 나는 빠르게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첫 만취는 금세 또 다른 만취로 이어졌다. 학교에도 술집에 가서 흥청거리는 무리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 중에서 가장 어린 편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풋내기가 아니라 무리의 리더이며 혜성 같은 존재, 술집 출입에 거침없는 술꾼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둠과 악마의 세계로 넘어갔고
이 세계에서 아주 끝내주는 녀석으로 통했다. 그러나 나는 비참했다. 나는 자기 파괴적인 술판을 벌여댔다. 친구들은 나를 대장이니 근사한 녀석이니 재치가 번뜩이는 녀석이니 지켜세웠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영혼은 비통했다. 아직도 기억난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술집에서 나오다가 주일 예배에 가려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이 차려입은 어린아이들이 명랑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졌다. 나는 허름한 싸구려 술집의 더러운 탁자에서 맥주에 취해 낄낄대며 냉소적인 풍자로 친구들을 웃기고 때론 신랄한 조롱으로 놀라게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롱했던 모든 것들을 경외하고 있었기에 나는 영혼과 과거와 어머니 그리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우리 패거리와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도 고독하고 괴로웠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게도 인정받는 술집의 영웅이며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님,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해서 재치있고 과감한 독설을 던졌다. 음담패설조차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했고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거뜬히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리 패거리가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말로는 철면피 방탕아인 척했지만 사실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가망 없는 그리움에 가득 찬 외로운 소년이었다. 누구보다도 쉽게 상심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소녀들이 아름답고 말끔한 옷차림으로 명랑하고 우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녀들이 근사하고 깨끗한 꿈속의 인물처럼 느껴졌다. 나보다 1000배는 선하고 순수하게 여겨졌다. 한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의 문구점에는 가지도 못했다. 그녀를 보면 알폰스 백의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러면 얼굴이 처참하리만큼 새빨개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거리들 사이에서도 나만 끊임없이 고독하고 다른 존재 같았고 그럴수록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과음하고 흰소리를 늘어놓는 일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즐겼는지도 모르겠다. 술에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번번이 숙취에 시달렸다. 그저 강박적이었던 듯하다. 달리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하던 그대로 계속한 것이다. 나는 오래 혼자 있는 것이 싫었다. 부드럽고 순결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울컥하거나 사랑에 대한 욕망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나에게 딱 한 가지 결핍된 것은 진실한 친구였다. 내가 좋아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두서너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범생 부류였고 나의 약행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나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구제불능 문제아로 여겼다. 선생님들도 나의 그간의 행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혹독한 처벌도 반복해서 내렸다. 퇴학 처분은 시간 문제였다. 나도 내가 문제아가 되었음을 잘 알았지만 여전히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데 열중하면서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어주는 신의 길은 너무도 많다. 그때 신은 나를 이런 타락의 길로 데려갔다. 악몽 같았다. 더러운 것, 찐득거리는 것, 깨진 맥주잔과 시답잖은 농담을 짓거리며 보낸 밤들에 나는 몽유병자처럼 쉴 새 없이 괴로워하면서도 구역질나고 더러운 길을 기어다녔다. 공주에게 가는 도중에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찬 뒷골목의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꿈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런 지경이었다. 이런 불쾌한 방식으로 나는 고독을 선고받았다. 나와 유년 시절 사이에 굳게 잠긴 문이 세워졌고 문지기가 지키고 서서 매정하게 환히 웃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나는 내가 예전에 나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감 선생님의 경고 편지를 받고 온 아버지와 불시에 마주쳤을 때 나는 기겁했다.
그러나 그 겨울이 다가올 무렵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미 나는 냉담하고 무심해져 있었다. 꾸짖어도 당부해도 어머니를 상기시켜도 나는 흘려들었다. 아버지는 격분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불명예 퇴학을 시켜서 감화원에 넣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테면 하라지. 아버지가 돌아간 후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다니, 내게로 통하는 어떠한 길도 못 찾다니. 그러자 아버지는 실패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장차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술집에 앉아 떠들어대는 이상하고 볼품없는 방식이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었고 내 저항의 방법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부수어가면서 때때로 상황을 이런 식으로 파악했다. 더 좋은 자리와 가치 있는 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야 자멸해버리면 그만이고 손해야 세상이 보겠지. 그해의 성탄절 연휴는 정말 불쾌했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너무나 놀라셨다. 나는 키가 한층 더 컸고 야윈 얼굴은 생기 없이 축 늘어진 데다 눈 언저리엔 염증이 생겨 잿빛으로 찌들어 처량했다. 갓나기 시작한 코 밑에 엉성한 수염 자국과 최근에 쓰기 시작한 안경이 나를 한층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나들은 뒤에서 킥킥거렸다. 만사가 불쾌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하고 입맛이 썼으며 친척 몇 분과 나눈 인사도 그러했다. 가장 불쾌했던 건 크리스마스 이브의 경험이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이날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축제 분위기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올라 부모님과의 유대감이 거듭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매사가 답답하고 곤혹스러웠다. 여태껏 해오던 대로 아버지가 그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 하는 들판의 목동에 관한 복음서의 구절을 낭독했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누나들은 기쁨에 넘쳐 선물이 놓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음성에 즐거운 기색이 없었고 얼굴은 늙고 피곤해 보였으며 한결 조그맣게 오그라들어 보였다. 어머니는 슬퍼 보였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거북했다. 선물과 축복, 복음서와 불켠트리조차 그러했다. 생강 쿠키의 달콤한 냄새가 더 향긋했던 추억의 짙은 구름을 만들어냈다. 크리스마스 트리인 전나무의 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일들을 속삭였다. 나는 이 밤과 축제의 날이 어서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겨울이 온통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방학이 되기 직전에 나는 교사회로부터 강력한 재적 경고를 받았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특히 데미안을 원망했다. 그동안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2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에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가을에 알폰스백을 만났던 교회 공원에 봄이 시작될 무렵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가시나무 울타리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불쾌한 생각과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혼자 걷고 있었다.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끝없이 부족하고 친구들에게 빌린 액수는 점점 늘어나서 집에서 돈을 받아낼 그럴듯한 지출 명분을 생각해내야 했다. 상점들의 담배나 교회의 다른 외상값도 자꾸 늘고 있었다. 조만간 학교 생활이 끝장나서 내가 물로 뛰어들거나 감화원에 끌려갈 지경이 되는 일에 비하면 그쯤은 사소한 걱정거리이리라. 하지만 내가 직면한 것은 그런 사소한 고민들이었고 그것들이 나를 끔찍이도 비참하게 얽맸다. 그 봄날의 공원에서 내 시선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옷차림에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해서 곧바로 그녀에 대한 몽상을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성숙하고 우아한 완전한 숙녀였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표정에 활기와 소년다움이 보였는데 나는 바로 그 점이 가장 좋았다. 나는 한 번도 마음에 든 여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이 과거의 어느 소녀들보다도 더 강렬했기에 이 짝사랑의 열병은 내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갑자기 내 앞에 고귀하고 소중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내 안에 어떤 갈망과 충동도 흠모하고 숭배하고 싶은 열망보다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록 단테는 읽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판 복제품 그림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라파엘 전파의 화풍으로 그려진 소녀상으로 갸름하고 긴 얼굴에 영혼이 깃든 손과 표정, 길쭉길쭉한 팔다리에 날씬한 자태를 지녔다. 공원에서 내 마음을 끌었던 소녀는 날씬한 자태와 소년다운 점, 얼굴 표정에 영혼이 깃들어 보이는 점은 비슷했지만 그림의 여자와 똑같이 닮은 것은 아니었다. 베아트리체는 나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내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녀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으로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나는 사원의 기도자가 되었다. 그날부터 차츰 나는 술집 술래와 야밤의 싸움질에서 멀어졌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었고 독서와 산책을 즐겼다. 나는 돌발적인 전향으로 숱한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사랑할 대상, 사모할 대상을 가졌다. 이상이 되살아났다. 삶이 신비로운 예감과 영롱한 새벽 여명으로 가득 차자 다른 이들의 조롱에 무심해졌다. 숭배하는 대상의 하인이나 노예일 망정 나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 기뻤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감동이 벅차오른다. 나는 다시 한번 황폐한 폐허를 어슬렁대던 시간을 빠져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세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 매진했다. 내 안의 어둠과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의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의 창조물이었다. 더 이상은 어머니 품속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는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만든 책임감과 자제력이 필요한 새로운 헌신의 영역이었다. 내가 고통스러워서 줄곧 피해 다녔던 성욕의 문제가 이 신성한 불길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정화되어 갔다. 음침하고 흉측한 것들이 사라져갔다. 신음하며 지샌 밤들, 음란한 생각들로 뛰던 심장 고동, 금기의 문 앞에서 엿듣던 소리, 온갖 음탕한 짓거리들도 모두 없어져 갔다. 나는 그 자리에 베아트리체라는 대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나를 그녀에게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정신과 신들에게도 나를 바쳤다. 음침한 세계에서 뒹굴던 내 삶을 거두어 빛의 세계의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라 순결이었고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영성이었다. 베아트리체 숭배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어제까지 조숙한 풍자꾼이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몸에 밴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측면을 깨끗하고 고상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을 개조하려고 노력했다. 식습관, 언어습관,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신경 썼다. 아침마다 냉수 마찰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자세를 뻣뻣이 하고 천천히 위험 있게 걸었다. 남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겠지만 내게는 신을 경배하는 진실한 행동이었다. 나는 새로운 신념을 표현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다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소장한 베아트리체의 초상이 그녀와 충분히 닮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에 차서 종이와 물감과 붓을 사왔고 방에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준비했다. 조그만 튜브 속에 든 고운 색깔 템페라 물감들이 나를 매혹했다. 처음으로 물감을 뽀얀 접시 위에 짰을 때의 그 빛깔은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 타는 듯한 크롬옥시드 그린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그려나갔다. 얼굴 같은 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것부터 시작했다. 장신구, 꽃, 상상으로 그린 풍경화 소품. 나는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서 그림 물감 세트를 처음 가져본 아이처럼 행복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망쳐서 찢어버렸다. 거리 이곳저곳에서 만났던 얼굴인데 떠올리려고 할수록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기억해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생각과 직관이 이끄는 대로 그림 물감과 붓이 뻗어가는 대로 그렸다. 꿈속에서 본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계속 시도했더니 한 장 한 장 더해질 때마다 모습이 한결 선명해졌고 결코 실제와 똑같지는 않아도 내가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갔다. 나는 갈수록 거의 무심히 꿈꾸듯이 줄을 그었고 딱히 모델을 떠올리지 않았으며 색을 칠했다. 잠재의식의 어설픈 장난 같은 그리기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새에 이제까지 그린 어떤 얼굴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나를 잡아끄는 얼굴을 완성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뭔가 비현실적인 얼굴이었는데 그래서 별로였다는 게 절대 아니다. 소녀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년의 얼굴이었고 머리칼도 그녀의 옅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턱은 단단하고 야무져 보였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다. 전체적으로 약간 딱딱하고 가면 같은 느낌을 주었지만 인상이 아주 강렬했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내가 완성시킨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신상이나 신성한 가면처럼 보였고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같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으며 몽상에 빠진 듯하면서 강한 의지가 엿보였고 딱딱한데도 은밀한 생명력이 충만했다. 이 얼굴은 내게 할 말이 있는 듯했다. 내게 속해 있으면서도 내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확실히 누군가와 닮았는데 그게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 얼굴은 한동안 내 뇌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생활했다. 나는 그림을 서랍에 넣고 잠가두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보곤 놀려대는 게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되기가 무섭게 그 그림을 꺼내보았다. 저녁에는 침대 맞은편 벽지 위에 핀으로 꽂아놓고는 잠들 때까지 바라봤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쳐다보았다. 정확히 그 시기에 나는 어린 나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요 몇 년간 나는 꿈을 꾼 적이 없었다. 이제 꿈들이, 아주 새로운 종류의 영상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는데 초상이 점점 자주 등장했다. 그 얼굴이 살아서 내게 말을 거는데 호의적일 때도 있고 적대적일 때도 있어서 잔뜩 찌푸린 얼굴도 되었다가 무한히 아름답고 조화된 고귀한 모습도 되었다가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러한 꿈에서 깨어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얼굴은 굉장히 익숙한 눈길로 나를 보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나를 잘 알듯 예전부터 줄곧 나를 지켜본 듯 했다. 나는 흥분을 억누르며
그림 속 얼굴을, 수많은 갈색 머리칼과 여성적인 분위기의 입술을,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밝은 단호한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머릿속에 차츰 눈에 익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그림에 바짝 다가서서 초록빛의 큰 눈을, 물끄러미 내게 고정된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약간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 눈이 실룩했다. 아주 살짝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작은 움직임에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왜 이렇게 늦게 알아차렸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 나는 종종 내가 기억하는 데미안의 진짜 표정들과 그 그림을 비교했다. 닮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데미안이었다. 어느 초여름 석양 무렵, 서쪽 창문을 통해 기울어져가는 태양빛이 붉게 비쳐들었다. 방 안이 어두워져 갔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 아니 데미안의 초상을 창틀에 고정시켜서 그림에 석양이 비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러자 얼굴 윤곽은 흐려져서 몽롱해 보였지만 붉게 그늘진 눈과 밝은 이마, 유난스레 붉은 입술은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석양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점차 그 얼굴이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나라고 느껴졌다. 나와 닮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결정짓는 것, 내면의 나, 나의 운명, 나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친구를 만난다면 그 친구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언젠가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네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도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운명의 울림이자 리듬이 될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이제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훗날에도 니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책은 거의 없었다. 편지와 잠언이 수록된 노발리스의 책이었다. 내용의 대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도 그 구절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을 잡아 끌고 긴장시켰다. 지금 그 잠언의 한 구절이 불현듯 떠오른다. 나는 그 구절을 초상 아래에 적었다. 운명과 기질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이다. 그 말을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나는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지은 소녀와 여전히 자주 마주쳤지만 이미 거기에 동요는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조화와 어떤 예감만 있었다. 그대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대의 실체가 아니라 그대의 모습만 그럴 뿐이다. 그대는 내 운명의 일부다. 라고.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그의 소식을 수년간 듣지 못했다. 딱 한 번 방학 때 그를 마주치긴 했다. 지금에야 나는 네 잠깐의 만남을 이 기록에서 숨기고 있었음을, 수치심과 허영심 때문에 그랬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만회해야겠다.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 방학 때 고향에 갔을 때였다. 나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산책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심스러운 거리의 건달들을 구경하며 건들건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옛 친구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이 움찔했다. 정광석화처럼 프란츠 크로모가 떠올랐던 것이다. 제발 데미안이 그때의 일을 잊었기를. 그에게 신세 갚을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렇게나 불편했다. 어리석은 나이대의 일에 불과하긴 하지만
신세는 신세였으니까. 그가 내가 인사를 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는 듯 했기에 나는 되도록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옛날과 똑같은 데미안의 악수였다. 꽉 움켜쥐는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남성적인 악수. 그가 주의 깊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싱클레어, 너 많이 컸구나.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찮은 대화들 뿐이었고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예전에 내가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가 답장을 받지 못했던 일이 생각났다. 아, 제발 그가 바보 같은 편지들도 잊었기를. 그는 편지에 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 베아트리체도 초상도 없었고 나는 황량한 시기에 한복판에 있던 참이었다. 도시 외곽을 지날 때 내가 술 한잔 사주겠다고 말했고 그는 좋다고 했다. 나는 잔뜩 멋을 부리며 와인 한 병을 주문해 잔에 채우고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을 자주 마시는구나?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나른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것 말고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아직까지는 제일 재밌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럴지도 모르지. 제법 근사한 점도 있으니까 말이야. 도취의 황홀함과 바쿠스적인 면이 말이야. 하지만 술집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런 멋은 다 잊어버리더라. 술집을 전전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건달들이 하는 짓 같아. 그래, 하룻밤쯤 타오르는 횃불 곁에서 진짜 정신없이 취해보는 거야 좋지. 그러나 매일매일 연급 후 술잔을 기울이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매일 밤 단골 술집의 술상을 보고 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술을 마시며 저기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 누구나 파우스트 같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데메아는 다소 놀랍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신선하고 우월감이 느껴지는 웃음을 지었다. 이런 걸로 다투지 말자. 아무튼 술꾼이나 건달의 생활이 평범한 모범 시민의 일상보다 더 활기찰 수도 있어.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방탕한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살기 위한 최선의 준비 활동이래. 예언자가 되는 건 언제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물이거든. 그도 예언자가 되기 이전에는 향락가였고 방탕하였어. 나는 데메안의 이야기가 미심쩍었고 훈계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냉담하게 말했다. 누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살겠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언자 같은 건 될 마음이 전혀 없어. 데메안은 눈을 지그시 내리깐 채 알아들었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봐 싱클레어, 내게 잔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게다가 너나 나나 네가 왜 요즘 술을 마시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아마 네 안에서 네 삶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는 그것은 알고 있겠지.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들보다 더 잘해내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으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이만 실례할게. 집에 가야겠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혼자 앉아서 남은 술을 다 마셨다.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데메안이 벌써 술값을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분이 훨씬 더 나빠졌다. 이 사소한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가 그 교회의 술집에서 내게 한 말들을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으면 도움이 될 거야. 아직도 창틀에 둔, 이제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림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런데 여전히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데미안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그러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도 몰랐다. 알고 있는 거라곤 그는 아마도 어느 대학에선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어머니와 함께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것뿐이다. 나는 데미안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 기억해보려고 크롬웨일까지 더듬어갔다. 그가 일찍이 내게 이야기해 주었던 정말 많은 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며 내 상황과 꼭 들어맞았다. 최근 우리가 별로 기쁘지 않게 재회했을 때 말했던 방탕아와 성자에 관한 의미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명해졌다. 정확하게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술에 취해서 몽롱하고 불결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정반대의 충동이 깨끗함에 대한 갈망과 신성함에 대한 동경이 되살아나지 않았던가. 내가 계속 기억을 더듬는 동안 밤이 깊어갔다. 밖에서 비가 내렸다. 내 기억 속에도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나무 아래에서 데미안이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 캐묻고 내 비밀을 알아맞히던 때의 빗소리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 견진송사 수업 시간. 하나의 기억이 끝나면 또 다른 기억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 그 기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두고 그 기억을 되살리는 데 열중했다. 그러자 그것도 떠올랐다. 그가 카인 이야기를 해준 뒤 둘이 우리 집 현관아치의 쐐기돌에 새겨진 낡고 퇴색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것이 흥미로우며 그런 물건에는 누구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의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조그맣고 잿빛이었다가 때로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 빛깔을 띠었다.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문장이라고 설명하고는 내게 그 문장을 삼키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삼키자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문장 속의 새가 내 안에서 되살아나서 점점 부풀며 나를 집어삼켜가는 것이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나는 잠에서 깼다. 잠이 싹 달아났다. 한밤중이었는데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가 방바닥에 놓인 흰 것을 밟았다. 아침에 보니 그것은 내 그림이었다. 그림이 바닥에 고인 물에 젖어서 틀어져 있었다. 나는 말리려고 흡수지 사이에 끼워서 두꺼운 책 속에 넣어두었다. 다음날 보니 잘 마르긴 했는데 그림이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이 다소 파리해지고 얼마간 가늘어졌다. 이제 정말 데미안의 입 그대로였다. 나는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본래의 그 새 모양이 분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문장이 너무 낡아서 가끔 다시 채색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봐도 알아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새는 뭔가에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는데 그게 꽃인지 바구니나 둥지인지 아니면 나무 꼭대기인지 애매했다. 나는 사소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머릿속에 분명히 모습이 떠오르는 부분부터 그려갔다. 무언가 분명하지 않은 욕구 때문에 나는 강한 색깔을 썼다.
나는 새의 머리를 황금빛 노란색으로 칠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린 그 그림은 며칠 안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겁없어 보이는 매의 머리를 한 커다란 새였다. 새의 반신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고 마치 커다란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그림은 보면 볼수록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화려한 빛깔의 문장처럼 여겨졌다. 나는 데미안에게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설령 붙일 주소를 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무슨 일을 하든지 꿈과 예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이것이 전해지든 전해지지 못하든 간에 그에게 새 그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림 위에 아무것도 내 이름조차 적지 않고 가장자리를 조심해서 오려 커다란 봉투에 담았고 데미안의 옛날 주소로 붙였다.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이전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행실을 바로잡은 이유로 선생님들은 내게 너그러워졌다. 지금도 역시 나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이제 와서 반년 전의 퇴학 처분 경고의 기억을 들추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도 이제는 비난이나 위협조가 아닌 옛날의 어조로 편지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에게든 다른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진 않았다. 이 변화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었다. 이 변화로 내가 남들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는 한층 더 고독해졌다. 변화는 데미안의 방향을, 저 멀리 있는 운명을 가리켰는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내게는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았다. 베아트리체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상이나 데미안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며 비현실적인 세계로 빠져들자 그녀는 완전히 잊혀졌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 꿈들과 기대들에 대해 나의 내면적 변화들에 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간절히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원할 수나 있었겠는가?